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줘요. 비정규는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요. 정규로 돼 있는 사람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이 상식이잖아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모두가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 같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대통령 입에서 저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무척 반가웠는데, 소위 선진국들은 비정규직 시급이 최소한 정규직과 같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의 임금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고용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복지나 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에는 불안정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계약 종료될 때 10%를 더 줘서 시간당 실질 임금이 비정규직이 더 많아요. 북유럽 대부분 비슷한 유사한 제도가 있거나 영국도 즉시 투입 가능한 비정규직. 그게 장점 아닙니까? 네. 비정규직에. 그럼 임금을 더 주고 독일도 단기 계약직은 오히려 시급이 더 높고 그래서 미니십 제도라는 게 있는데 미니잡 제도.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쭉. 그게 뭐냐면 이 저소득 단기 근로는 세금하고 사회보험을 면제를 해줘요. 그러면 시간당 실수령액이 정규직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호주도 캐주얼 로딩이든가 여기는 더 많이 줘요. 25%를 더 줘요. 이게 전부 다 불안정한 데에 대한 보상 임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진작에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노동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보수정당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반대로 작동해요. 약자를 더 착취. 우리만 이걸 다루고 있네? 이럴 수가 있나? 자, 내용을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 왜 없지? 하는 의아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이 보고서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 주관 회의를 했죠. 네.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저희 국방부는 새로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긋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2차장님, 국정원의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했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본 저 문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에서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고발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감사원 감찰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입니다. 기소 사건은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기획해서 예. 국방부는 추가 발표할 게 없다 보고서 가져갔더니 김태호 1차장이 직접 찍찍 긋고 수정해가지고 그대로 발표를 시켰고 국정원은 검찰에 와서 장악했고 감찰부서를 그리고 대통령이 고발 지시했다. 네. 이게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다. 아주 깔끔한 정리입니다. 박수. 야, 이게 왜 보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굉장히 큰 폭로인데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때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가 맞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서 들고 갔는데 2차 대전 홀로코스트 이후에 서구의 이스라엘 만인 못 본 척 해주기 이번 전쟁으로 끝날 것 같다고 제가 소대 말씀드렸는데 뭐 EU 안보 외교안보 대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독일이 이스라엘을 비판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당사국 전범 국가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만은 항상 전폭적인 지지 입장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입장을 달리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그리고 뭐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총리도 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를 꼭 집어서 비판했어요. 맞습니다. 그 SNS 있습니까? 네. 네타냐후를 꼭 집어서. 네. 그의 도저히 용납할 수 생명과 없다. 국제법에 대한 경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정도 수위에 이르렀어요. 예. 원전쟁으로 미국도 많은 걸 잃었지만 이스라엘도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무척 관심 있는 주제라 90년대부터 관심 있었어요. 이 주제가. 아, 정말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래서 따로 한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7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전의 유대인의 이미지는 홀로코스트 이후로도 자기 동족을 판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서 소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항하지 않고 정도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거냐?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앞전에 해놓고 했다고. 제가 6월 말에 퇴직했는데 거의 계약서 보다시피 하고 나온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였고 그렇죠. 그다음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하려면 23년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23년도에 135억 불로 하향 곡선을 긋고 꺾기 시작했구나. 24년도에는 그게 진짜 윤석열 실력이죠. 예. 그다음에 24년도에는 96억 불 수준으로 야. 급감을 해버려요. 왜 그러지?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폴란드 잠수함 이런 거 설명해 주세요. 폴란드 잠수함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방산 현장은 세 개의 주요 플레이어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기술 능력이 있으니까 연구 개발자. 그렇지. 두 번째 그걸 제조하는 우리 방산 기업. 세 번째는 최종 구매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또 수출 현장도 같이 띄워줘야 되고 네. 구매자도 그 수출도 우방국의 정부잖아요. 그렇지. 정부는 정부가 만나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기업은 한계가 있지.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 세 가지 현장을 조율하고 가장 현장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방위사업청이 움직이고 그 위에 국방부가 협력하는 역할하고 전체 국방 조율은 또 국방부가 하는데 방산 현장에서 연구개발 현장을 연구개발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예산을 확 깎아버리니까 연구개발 현장의 동력이 확 줄어들어 버렸고 일단 여기서 연구 개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확 줄어들어 버렸고 그 예산을 줄였구나. 연구 모든 연구를 다 줄였는데 거기도 줄였구나. 많이 줄였습니다. 거기에 어김없어. 거기에 방위사업청의 현장 컨트롤 타워 같은 조율 능력을 방사청부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위사업청 국내 전력증 강해지 왜 수출하러 다니냐 이 말을 해버립니다. 왜 수출하러 다니냐? 그런 얘기를 와. 직간접적으로 해서 방사청이 그때 당시 제 후임 청장들이 초기에 방산 수출 현장을 거의 안 나가요. 왜 그런데요?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해가 그렇게 안 했느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출 급감이 돼요. 방사청은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하고 그냥 그런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국방부가 뛰었는데 국방부는 현장하고 밀접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 칸 떨어져 있죠. 국방부는 장사꾼은 아니죠. 방사청은 장사꾼 하라고 만든 조직이죠. 그렇죠. 원래. 그럼 방사청이 해야 되는 건데 국방부는 전체 차원에서 조율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거는 뭐 그건 다 잘 되는데 현장에 뛰어야 할 사람들이 못 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